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용 모델 KF-21N의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부기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사청이 발주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한 연구 용역 결과인데요. 해당 결과가 나온 이후 잠잠했지만 최근 한국 KF-21 시험 비행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비행 중 랜딩 기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인데요. 딩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까지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실전 비행 때와 다르게 5,000피트 낮은 1만 피트로 비행한 부분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해당 비행을 관측했던 국내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견해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초기 설계한 KF-21 전투기 항공모함 함재기용 기체가 제작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KF-21 전투기 비행에서 전문가들이 포착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최근 경남 사천 공군 훈련 비행단에서 대기 중이던 시제기들은 반복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험을 마치고 있는 KF-21 전투기는 실전기체 조립을 위해 한창인데요. KF-21 전투기는 단계형 진화를 거쳐 완성되는 전투기체로 현재 실전 배치될 기체는 조립되는 반면 블록2 기체를 위한 스텔스 성능과 엔진 성능 등 다양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지상 임무통제실의 교신과 이륙 허가에 따라 굉음을 내며 날아오르기 위한 실전 비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안전추적기 임무를 받은 국산 경전투기인 FA-50 전투기가 뒤따르고 두 전투기는 속도를 내면서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KF-21 전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면 최근 비행에서 랜딩 기어가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추가적인 강화 설계 개량이 완료된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랜딩 기어를 개량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장면이 공개되자 해외 전문가들은 충격에 빠진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체에 비해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을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로 KF-21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KF-21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에 부적합하며 일명 중대형 항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계획하고 있는 항모의 길이는 265m로 해군의 핵심 항공모함입니다. 활주로가 짧은 경항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은 200m 이내의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하고 착륙은 수직으로 가능한 수직 이착륙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KF-21 전투기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를 고려해 항모의 구조 변경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것인데 그 시험을 지금 해보는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다만 함재기로서 KF-21 전투기를 활용하기 위해 항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KF-21 수직 이착륙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부분하며 갑론을 박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논쟁으로 인해 KF-21 전투기의 변화된 랜딩 기어가 주목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재기는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설치된 항공모함의 전투기를 정확하게 착함할 때 받는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상의 활주로에 착륙하는 군용기 중 착륙에 최대 1km를 소모하는 군용기도 많지만 대형 항공모함도 비행 갑판 전체 길이가 대략 300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동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예정된 소티 중 일부는 함재기용 시험 비행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재기로서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충격을 받는 것은 착함할 때만은 아닙니다. 바람할 때 역시 증기 캐터펠트를 이용하여 전투기를 말 그대로 발사해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무식할 정도로 높은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항공모함은 노즈기어에 순간적으로 9톤 이상의 하중이 걸리며 이 때문에 함재기로 개발된 전투기들은 육상기지 운용을 전제로 개발된 군용기에 비해 훨씬 더 튼튼하게 제작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유럽 등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나라의 함재기들은 메인 노즈 기어에 더블 타이어를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이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타이어를 장착하는 공군용과 외관상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평범한 공군 전투기의 랜딩 기어에 비해 15배 이상 굵어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며 랜딩 기어만 보강되어서는 안 되며 1차적으로는 랜딩 기어가 힘을 받지만 기체 골조까지 강화되어 있지 않다면 캐터펠트로 바람시 앞부분만 뜯겨나가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기체 골조에 엄청난 기술력과 비용이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통 함재기를 제작할 때는 공군 전투기보다 2배 이상 긴 일정을 가지고 설계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함 시 받는 충격으로 인해 실제 운영 수명은 공군 전투기보다 더 짧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또한 바다에서 활용되므로 염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물론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듈화 설계도 요구되는데 항공모함과 같은 좁은 곳에서 기체를 대규모 정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비행 및 시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개요를 보고서로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고 내용에 KF-21 함재기 파생형인 KF-21N에 대한 일부 내용이 기재되어 화제된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보고서에는 KF-21N의 항공모함 적재라는 설명으로 그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며 이착함 방식의 기존 캐터펄트가 아닌 단거리 이함 및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강제 착함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직까지 중함모를 염두하여 KF-21N 함재기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F-35B와 같은 수직이 착륙에 대한 내용도 일부 기재되었습니다. 한국산 함재기가 나온다면 무엇보다 국내 연구개발 시 기술적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무기 수준을 국제적인 허락 없이 빠르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KF-21 전투기 기본형 랜딩 기어와 같은 이착함 장치 보강 및 폴딩 염분 방지 처리되지 않고 함재기 기능을 보강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의 자체 개발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랜딩 기어 홀딩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국산 함재기를 제작하여야 한반도 전장 환경에 딱 맞는 군사교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KF-21 전투기 스텔스화까지 빠르게 전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와 함께 KF-21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도 힘을 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다변화로 미래 한국은 공중전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어떤 방식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한 것은 KF-21 전투기의 다변화가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가에게 예상 밖의 사건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매번 변칙적인 모습을 선보이는 KF-21 전투기의 존재가 중국 정부에게는 눈엣 가시인데요. 실제로 중국 칼럼니스트가 한국 KF-21 전투기는 중국에게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던 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었으며 항공엔진 기술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바라던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엔진 기술은 세계 5개 국가만 독식하는 구조로 다른 국가들은 도전할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체계에 뛰어들어 엔진 기술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군사 선진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기술진은 5,500파운드 터보팬 제트 엔진에 사용될 터빈 블레이드와 코어 실증에 성공하며 5,500파운드급 엔진의 본격적인 개발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10,000파운드 이상급 엔진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 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합류하여 엔진 개발 상황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2025년이면 첫 번째로 출시된 한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국산 무인기가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현대 전장의 전투기는 초정밀 부품이 70만 개나 투입되는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 자체가 발생시키는 엄청난 열을 감당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최첨단 전투기에 쓰이는 바이패스 엔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국형 제트 엔진은 저바이패스 엔진과 고바이패스 엔진으로 나누어집니다. 엔진에서 공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압축하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항기의 경우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영에도 장점이 많은 고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음속으로 움직이며 고기동을 달성해야 하는 전투기의 경우 저바이패스 엔진을 사용합니다. 저바이패스 엔진은 터보팬 엔진의 한 종류로 터보팬에 들어간 공기 중 상당수를 엔진의 뒤로 배출해 효율을 높이는 고바이패스 엔진과 달리 터보팬으로 유입된 공기의 상당수를 엔진이 사용해 고출력을 내는 전투기용 엔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바이패스 엔진 개발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순식간에 추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개발이 더욱 까다로운 것입니다. 현재 개발 상황을 살펴본다면 추가적으로 코어 설계를 끝마쳤으며 전방 터빈 블레이드를 통해 압축비를 더욱 높여 소형 엔진 대비 추력을 극한까지 높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F-16 전투기의 단발 엔진급 터보팬 엔진과 비슷한 수명인 2000시간이라는 엔진 수명에도 도달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산 엔진을 미국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작한 엔진으로 꼬리 없는 군용 무인 스텔스기를 제작했으며 충분히 이에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망가진 엔진 수리를 위해 태평양 너머에서 새로운 엔진을 받거나 몇 개월간 미국 엔지니어를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엔진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리 X2의 기술 실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작이 완료된 5,500파운드급 추력 코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까지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2025년이면 우리 기술로 만든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꼬리 없는 국산 스텔스 무인기가 완벽히 실전 배치되어 우리 영공을 비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엔진 기술과 스텔스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향후 스텔스 무기 체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가 진행되자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기술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레이더 반사면적 RCS 수치가 낮을수록 스텔스성이 높다고 하는데 KF-21 전투기를 살펴보면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은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꺽쇠 모양의 공기흡입구, 반매립식 내부무 장창도 스텔스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중국 등의 나라는 본인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여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이 되었습니다. 실제 스텔스 성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소수라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 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든데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급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나가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르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급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 랩터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국이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시선을 비웃기라도 하듯 근래 한국에서는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 스텔스기가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 즉 컨포멀 안테나의 형상 기술을 개발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투기 선도국들에선 그동안 스텔스 형태의 컨포멀 안테나에 대하여 해외 수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우리 연구진들의 손으로 직접 자체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전투기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형 컨포멀 안테나란 전투기 등의 기체 표면을 따라 안테나를 밀착시키는데, 컨포멀 형상을 만들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가 아군 비행기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와 레이더 반사면적 RCS가 작아지면서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KF-21 전투기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쓰던 통신 장비도 안테나의 형상만 바꿔서 스텔스 무기체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체계 및 지휘 통제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링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현재 개념 연구를 통해 진행해오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로 궁극의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특징인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다양한데 특히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RCS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텔스 형상은 정면 레이더에서 가장 작아 보이고, 후면이나 측면에서는 레이더에 조금 더 쉽게 포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레이더 망에 잡히지 않는다고 이것을 스텔스 성능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상대의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특수 도료를 발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불리는 램이라는 도료를 발라야 하죠. 램은 흑색 탄소 분말, 미세 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 레이더 전파 흡수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스텔스 도료는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냈는데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램이 아닌 다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해내 세계 방산계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것은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9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은 자연계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메타물질은 램보다도 더욱 뛰어난 흡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더의 주파수는 정말 다양한데 램에 비해 무려 5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을 모두 흡수하여 스텔스 성능 자체가 확연히 우수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사 분야 메타물질 연구팀에서는 파동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레이더 또한 파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은 파동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형 스텔스 장비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병형 스텔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투명 망토가 되는 셈인데요. 적군의 눈에 직접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레이더가 우리 국군을 잡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 364건, 해외에서 165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관계자와 기술 과학자들은 대한민국이 KF-21 스텔스 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전투기가 5세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이러한 기술적 우수함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한국의 교체 소요만 총 170대가량이며 폴란드, 말레이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잠재 고객층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최소 300대 이상의 수요가 확보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이익으로 생긴 자본력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6세대급 기체 진화를 위해 필수적인 무인기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를 따라 유무인 링크까지 개발하며 현대를 연동한 정찰 및 타격 임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며 이미 6세대 전투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미국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는 주제의 보도가 몇 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를 제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끈기와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6세대 이상으로 진화하는 KF-21 블록3 장기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라는 깊은 염원을 이루기 위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게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자주국방을 위해 놀라운 신무기들을 개발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